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경희대학교 모의논술 특강 의학계 분리 분야 강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고정환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문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출제 개요와 답안지 작성 요령 그리고 예시 답안을 알려드릴 것이고요. 이 각각의 문제들이 그 특정 상황들을 제가 이제 제시를 해드리고 이때 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 공식들을 적용하고 그리고 주어진 정보들을 활용해서 그 답을 유도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보는 문제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인공위성이 지상 36,000km 위치에서 원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이 인공위성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작업선을 보내서 이 인공위성을 수리하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작업선을 처음부터 원궤도를 따라서 돌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타원궤도를 돌게 해서 이 타원궤도의 가장 지구에서 멀리 가 있는 위치에서 인공위성과 정확히 만나게 해서 이 만나게 되면 그러면 도킹을 해서 작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타원 궤도를 따라서 돌게 하다가 인공위성과 만나는 타이밍이 되면 그럼 이때 인공위성 그 작업선을 약간 가속시켜서 그래서 이제 인공위성과 만나서 이제 도킹을 시키는 이런 작업을 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시고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지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질지 이런 이제 계산을 해보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때 그래서 작업선의 추진력은 1000N의 힘을 작용시킬 수 있는 추진기가 앞방향 또는 뒷방향으로 이제 추진기를 작동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인공위성의 질량은 1톤이고 그리고 1000kg이죠. 그리고 작업선의 질량은 500kg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추진기를 사용할 때 원래는 그 추진기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질량의 손실이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그 질량 손실은 무시할 수 있다고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텐데 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로 그 세 가지 지문을 이제 참고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가번 제시문에서 케플러가 발견한 그 법칙으로 티코브라의 관측 데이터로부터 행성의 공전 궤도가 타원형이고 공전 궤도상에서 휩쓸고 간 부채꼴 영역의 면적이 언제나 일정하다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을 케플러가 발견했는데 이 조건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행성이 공전하는 주기 t의 제곱과 그 다음에 궤도 긴 반지름 r의 세제곱이 비례하다는 이런 관계를 케플러가 발견했는데 이 관계식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수식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러면은 여기 수식 작게 적혀 있는 것처럼 t제곱은 gm분의 4파이 제곱 r 3승 이 공식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실 수 있는 조건은 지구의 반지름 조건을 이제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에라토스테네스가 이 지구의 반지름을 측정했는데 실제 우리가 사용할 측정 값은 6,400km/라는 조건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 외에 지구의 질량값 6 곱하기 10의 24승 킬로그램이라는 조건도 있고요. 그리고 중력 상수값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문제들을 푸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수식일 텐데 x0, v0의 속도와 위치 어떤 물체가 x0와 v0의 위치와 그다음에 속도로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이 물체가 가속도 a로 가속한다고 하면 그럼 이때 그 인위의 시간 t에서 이 물체의 속도는 v는 가속도 a 곱하기 t 더하기 그다음에 초기 속도 v0로 주어지고요. 그리고 이 물체의 위치를 계산한다면 x는 x0 더하기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주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활용하시면 그러면 그 다음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딸린 문제인데
이 작업선이 두 번 공전할 때마다 인공위성이 만날 수 있는 조건을 어떻게 하면 될지, 그리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이런 문제를 드렸고요. 그래서 관련 제시문은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가번과 나번 제시문을 활용하실 수 있는데, 주기 t의 제곱이 궤도의 반지름 아래 세제곱에 비례한다. 이 조건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 지구 반지름의 측정값이 6,400km라는 것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이 인공위성이 지구 지구 표면으로부터 36,000km 상공에 있다는 조건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주 실수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지상으로부터 36,000km에 있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 중심으로부터는 지구 반지름을 고려해서 42,400km의 원궤도를 따라서 돈다는 조건을 활용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조건 위에서 인공위성의 주기 그리고 작업선에 대해서 그 주기 그다음에 반지름의 궤도 긴 반지름 조건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회 공전할 때마다 인공위성이 한 번씩 만나게 하려는 조건을 주려고 하면 그러면은 여기서 수식에서 보여드린 t 제곱 그리고 r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이 조건으로부터 이 비율이 2대 1이 되게 하면 그러면 세틀라이트 인공위성의 주기와 그리고 작업선에 여기는 TROC라고 적었는데요. 이 비율이 2배가 되도록 하면 그러면 이때 반지름 조건은 작업선의 타원 궤도의 작업선 타원 궤도 긴 반지름이 인공위성 긴 반지름의 1 나누기 루트 2의 2분의 3승이 되는 조건을 주면 그러면 작업선이 2회 공전할 때마다 인공위성이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장반경이 26,710km인 타원 궤도를 따라서 공전하게 하면 그러면 이 두 궤도가 서로 접하게 됩니다. 물론 이 타원 궤도에서 이 인공위성이 지나는 이 순간에 작업선이 이 같은 위치에 지나가도록 그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 조건이 추가로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그 공전 궤도가 서로 만나게 되는 이런 조건만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작업선이 그래서 본 궤도에 올라서 그래서 타원 궤도에서 타원 궤도의 지구에서 가장 먼 위치에서 인공위성과 만난다고 했을 때 이때 이제 인공위성 근처에 가게 되면은 뭐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속도 차이를 극복해서 약간 더 가속을 시켜서 인공위성과 작업선이 서로 만나게 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연료 소모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인공위성과 만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계획을 세우시오라는 문제이고요. 여기서 직접적으로 활용하실 조건은 여기서 수식에서 제시한 것처럼 V는 AT 곱하기 V0라는 공식과 그리고 위치를 또 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X는 X0 플러스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 수식을 활용하셔서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실제 상황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작업선이 움직일 때 이 타원 궤도는 인공위성이 돌고 있는 궤도보다 그 토탈 총 에너지가 약간 더 작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가장 먼 이 지점에서 작업선이 움직이는 속도가 인공위성이 움직이는 속도보다 약간 더 작을 걸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작업선을 이 원궤도를 따라서 도는 타원 궤도를 따라서 도는 이 진행 방향으로 약간 더 가속을 시켜서 맞춰줘야 된다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연료 소모량을 최소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그 가속을 했을 때 만날 수 있는 거리를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면 이 위치에서 주어진 힘만큼 가속을 해서 속도를 정확히 맞추고 그리고 만나는 속도가 정확히 맞는 그 위치에서 위치도 정확히 맞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 타원 궤도와 원 궤도를 정확하게 모든 걸 다 풀면 굉장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인공위성과 작업선이 서로 굉장히 가깝게 있고 그리고 중력에 대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래서
약간의 그 근사를 해서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네, 이때 추진체가 1000N의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쉽게 풀기 위해서 이 속도를 맞추는 조건부터 활용을 하시면 그러면 1000N의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상대 속도가 1km/s 됐을 때 이때 이제 접근을 시작을 하죠. 이랬을 때 가속을 1000N의 힘을 내서 속도가 0이 되는 시간을 찾으면 여기서 이제 수식에 적은 것처럼 이제 최종 속도가 0이 되는 조건을 우리가 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수식으로부터 v0 더하기 at가 0이 되는 조건을 찾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때 가속도는 이제 f는 ma 조건에서부터 이제 m을 나누면 힘을 질량 m으로 나누면 그럼 가속도가 나오죠. 그리고 힘은 우리가 1000N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질량 m은 인공위성의 작업선의 질량 500kg이 있죠. 그러면은 이걸 수식을 풀면 이때 주의하실 거는 방향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은 문제가 정확하게 풀립니다. 그래서 네, 이 수식에서 적은 것처럼 네, 1km/s을 1000N 나누기 500kg에 나눠주면 그러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500초라는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로 표현하면 시간에 대해서 상대 속도가 인공위성의 상대 속도가 그 작업선에 비해서 좀 더 빠르죠. 그럼 우리가 인공위성을 중심으로 놓고 작업선을 상대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그러면 인공위성에 대한 작업선의 상대 속도가 조금 더 느린 데서부터 시작해서 가속을 해서 속도가 맞춰진 0이 되는 이 점을 찾는 거고요. 네, 이때 우리가 이 왼쪽에서 본 것처럼 네, 이때 시간이 500초가 되는 것들을 네, 얻은 것이죠. 네, 이때 상대 속도 차이가 처음에는 1km/s였고요. 마이너스 방향이죠. 이 조건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추가로 이제 구해야 되는 것은 어느 시점부터 가속을 할지를 계산을 해야 되고요. 이것은 상대 위치로부터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초 후 거리가 0이 되는 조건을 주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최종 위치 x는 0이어야 되고요. 이때 x0 더하기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이 수식에다 대입을 해서 이 t를 풀면 되죠. x0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고요. 그리고 v0는 우리가 문제 조건에서부터 1km/s로 주어졌고요. 그리고 가속도 a도 이미 주어졌죠. 힘 f 나누기 질량 m 하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식을 정리하면 그리고 시간 t는 위에서 우리가 계산이 이미 됐죠. 500초 주어졌으니까 수식을 단순히 정리만 하시면 그러면 x0를 구하실 수가 있고요. 이 x0는 이 수식에서 보는 것처럼 이때 이제 부호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v0의 값이 마이너스 1km/s이고요. 그 다음에 힘의 방향, 그 작업선이 움직이던 방향과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다 양수고요. 그리고 2 나누기, 그 다음에 질량 500kg, 그리고 500초 이렇게 넣고 문제를 푸시면 그럼 최종적으로는 750km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위성 앞쪽으로부터 750km 떨어진 곳에서부터 가속을 해서 그래서 500초간 진행 방향으로 가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또 상대 위치에 대해서 수식을 풀어보시면은 그러면은 처음에는 인공위성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선이 상대 위치 앞쪽에서 존재하고요. 이때 가속을 해서 속도를 맞춰가면서 위치를 맞춰 나가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 문제에서는 이렇게 해서 도킹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하고요. 그런데 도킹이 된 상태에서 이 추진기에 정지 명령이 가야 되는데 이 정지 명령이 전달이 안 돼서 그래서 1초가 지난 후에야 추진기가 꺼진 상황이라고 하면 그럼 이때 인공위성과 그리고 인공위성과 작업선이 같이 붙어 있는 이 시스템이 원래 있어야 되는 위치에 대해서 얼마나 떨어져 있을지 상대 위치 차이가 어떻게 될지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할 조건은 마번 제시문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초기 위치와 속도 주어져 있고 그리고 물체 가속도 a, 그다음에 t 조건을 넣어서 이제 얼마나 위치가 옮겨갔는지 계산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때 주의점은 인공위성과 추진기가 서로 도킹이 됐기 때문에 하나의 시스템으로 다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물체가 하나로 합쳐져서 질량 1톤 더하기 500kg 해서 1500kg인 물체 하나와 같은 식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즉 가속도 A를 계산하실 때 F 나누기 M 이렇게 계산을 하셨는데 이전 문제와는 달리 여기에 인공위성의 질량을 합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이 수식에 대입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위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초기 위치를 이전 문제를 이제 약간 잊어버리시고 초기 위치를 0으로 놓고 그다음에 V0도 우리가 새로 인공위성과 작업선이 함께 합쳐진 이 시스템의 원래 속도를 기준으로 잡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0으로 놓고 수식을 정리하시면 아주 쉽게 x는 m 스몰 m 더하기 라지 m 분의 힘은 여전히 1000N이죠.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1초의 시간 동안에 얼마나 위치가 변해 나갈지를 계산할 수 있고요. 식을 정리해서 푸시면 그러면은 3분의 1 값이 나오고 즉 0.3333m 벗어나 있게 된다라고 풀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논제 2번인데요. 이 문제는 전자기압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개의 전극판을 위아래로 놓고 2cm를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서로 마주보게 하고요. 그리고 전원을 연결해서 위쪽에 3000V의 전압을 가해줬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는 문제입니다. 금속 전극의 표면을 나트륨으로 코팅을 시켰고요. 그리고 전극 사이의 공간을 밀봉해서 외부의 영향, 공기 저항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지 않도록 했다고 하고 그리고 각 전극 사이에 아주 미세 전류를 감지할 수 있는 측정 장비를 연결했다고 합시다. 이랬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싶은데 이 문제들에서 활용하실 제시문들로 일단 첫 번째로 일정한 힘이 작용하는 곳에 놓여진 물체는 기준점으로부터 거리의 힘에 비례해서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력 가속도가 G인 곳에서 지표면으로부터 H만큼 떨어진 곳에 있는 질량 M인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mgh 이렇게 주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기장 하에서도 전기장 E가 주어졌을 때 전하 Q인 입자는 기준점으로 D만큼 떨어져 있으면은 그럼 이때 에너지는 Q 곱하기 E, D 이렇게 주어지고요. 이때 전기장을 계산하고 그리고 전하가 알려져 있고 그리고 실험 상황으로부터 거리 D가 주어지면 이때 위치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제시문으로 금속 표면에 높은 진동수의 빛을 쪼이면 그 순간 전자가 방출되지만 낮은 진동수의 빛을 쪼이게 되면 그러면 전자가 방출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것은 빛이 파동이라고 주장했던 것과 빛이 입자라고 주장했던 여기에서 빛의 입자성을 증명하는 결과이고요. 입자라면 입자이기 때문에 높은 운동량을 갖는 입자를 충돌시켜야지 금속 내부의 전자를 떼어낼 수 있다라는 것으로 빛의 입자성을 설명할 수 있었던 이런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첫 번째 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래쪽 전극 근처에 전자 하나가 생성되었다고 하죠. 그럼 이 전자는 어떻게 움직일지를 논술을 하는 문제인데요. 그리고 이때 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은 얼마일까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문제 조건에서 이제 위쪽에 3000V의 전압이 가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전기장이 가해지게 되겠죠.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전기장이 가해지게 되는데 이 전기장이 가해지는
0보다 작은 값을 갖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장 하에서 전자는 위쪽 방향으로 가속을 하며 움직이게 됩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겠죠. 등가속도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는 이전 문제에서 이미 잘 다루셨을 텐데요. 이 문제에서는 이 전자가 최종적으로 얼마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가질지를 묻는 문제이죠. 이 전자가 1m에 1V의 전위차가 가해졌을 때 얻게 되는 그 에너지가 1 일렉트론 볼트, 1 전자 볼트로 주어지는 것은 이 전자 볼트 단위의 정의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전자가 가지게 되는 위치 에너지가 얼마인가를 계산하시면, 그러면 간단하게 위치 에너지는 QED로 주어졌죠. 이때 전기장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전위차 나누기 거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수식에 집어넣고 푸시면 그러면 D가 약분되니까 간단하게 Q하고 V로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수식에서 그대로 적용해서 보시게 되면, 그러면 여기 3000V 걸려 있고요. 그리고 전자의 전하량 Q가 주어져 있으니까 간단하게 3000 일렉트론 볼트, 3000 전자 볼트의 에너지를 갖고요. 또는 간단하게 표현하면 3keV의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이것을 줄 단위로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줄 단위로 표현하시려면 그러면 전자의 전하량을 곱해 주시면 되고요. 전자의 전하량을 찾아보시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고요. 이 수식대로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그러면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승 줄로도 적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계산한 것은 이제 이 전자의 위치 에너지고요. 이 전자가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 위쪽 벽에 다다를 때 가장 큰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고, 이 전자가 운동하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다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때 위치 에너지가 모두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게 됩니다. 즉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은 여기서 전자가 초기에 가지고 있었던 위치 에너지가 그대로 전환되게 되고요. 그래서 3keV의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아래쪽 전극 표면에 여러 가지 다른 파장의 레이저를 차례대로 조사를 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450나노미터 레이저에서는 약한 전류가 측정이 됐는데 그 외에는 전류가 측정되지 않았다고 해보면, 그럼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를 생각해 보는 건데요. 만약에 더 긴 파장의 레이저에서도 이 출력을 조정해서 전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 얼마만큼의 출력이 필요한지를 구하시고,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논하라는 문제입니다. 이 제시문에서 금속 표면에 높은 진동수의 빛을 쏘여서 전자가 방출될 수 있고, 그런데 어떤 특정 값 이하의 낮은 진동수의 빛을 쏘이게 되면 전자가 방출되지 않는다는 건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빛이 입자성을 가지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금속 표면에 빛을 쏘아줘서 그 짧은 파장의 빛, 즉 높은 진동수의 빛을 쏘았을 때 전자가 방출되고, 이 전자가 방출돼서 이 위쪽 판까지 움직일 수 있다는 건 이미 앞 문제에서 보셨습니다. 이로부터 미세 전류가 측정이 될 텐데, 그런데 긴 파장의 레이저에서는 미세 전류가 측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현상을 설명을 한다면, 이 현상을 설명한다면 긴 파장의 레이저에서 전류가 발생되지 않은 것은 이 아래쪽에 레이저가 쏘아졌을 때 애초에 전자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450나노미터보다 긴 파장의 빛에서 전류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광전 효과를 일으키기에는 파장이
너무 길기 때문이고요. 네, 그래서 레이저 출력을 조정하는 것으로는 전류를 발생시키기 어렵다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우주 공간에서 그 물체의 질량을 어떻게 측정하면 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우주 공간에서는 지구의 중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서 사용하는 체중계를 사용해서 물체의 질량을 잴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질량을 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문제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 운동이나 그래서 체중계를 사용하지 않고 물체의 그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회전 운동에서의 구심력을 활용하면 물체의 질량을 잴 수가 있습니다. 이 구심력에 대해서 그러면 이해를 해야 될 텐데요. 구심력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 아래쪽에 제시문에서 주어졌고요. 물체가 원궤도를 따라서 움직이게 하려면 구심력을 작용해야 되는데요. 이 구심력 원궤도를 따라서 도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구심력은 만약에 궤도의 반지름이 r이라고 주어졌고 그 질량이 m이라고 했을 때 이 구심력 F는 mr 곱하기 그다음에 이때 회전하는 물체의 주기 t가 분모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위에 2 곱하기 파이 해서 전체를 제곱하는 이 수식을 만족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구심력을 작용할 그 원인이 있어야 되겠죠.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용수철을 활용하는 것들이 가장 우리가 힘을 측정할 수 있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은 용수철의 원래 길이에 비해서 얼마만큼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비례해서 힘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F는 -kx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자세하게 적자면 원래 위치로부터를 측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F는 위치 이 수식에서는 변위 x라고 표현했는데 만약에 어떤 반지름을 측정한다고 하면은 r 빼기 r0 이런 식으로도 표시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딸린 문제에서 이 오른쪽에 보는 그림과 같이 용수철에 물체를 달고 그리고 이 물체를 원궤도를 따라서 회전시켰다고 하면 그럼 이때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로부터 이 물체의 질량을 잴 수가 있습니다. 이 용수철의 길이가 초기 길이가 x0로 주어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물체가 회전하게 되면 약간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x로 주어진다고 하고 어떻게 되는지 보면 되겠습니다. 용수철 상수 k는 이미 알려져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관련 제시문 앞에서 주어진 것들을 활용하시면 되고 용수철이 늘어남에 따라서 구심력이 작용해서 원궤도가 유지되게 되죠. 그러면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길이는 x 빼기 x0 이렇게 계산이 되고 여기에 k를 곱하면 그러면 용수철에 가해지는 힘 F를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용수철에 가해진 힘이 구심력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 구심력이 원궤도를 따라서 도는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 이 x가 이제 원궤도의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mx 곱하기 2파이 나누기 t의 전체 제곱 이 수식을 따라서 가게 됐고요. 이 정리를 하시면 그럼 이 물체의 질량 m은 k 곱하기 x 나누기 x 빼기 x0 하고 이 주기의 제곱에 비례하는 이런 관계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질량을 잴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용수철이 미리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면 어떻게 할까? 하면은 이런 방식으로 재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미 질량을 알고 있는 물체가 좀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 물체와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질량을 모르는 질량 m의 물체를 연결해 놓고 이 물체 두 개가 연결된 시스템을 회전시키는 거죠. 이렇게 회전했을 때 이 회전을 하게 되면 어떤 중심점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게 될 텐데요. 이 회전할 때에 이 각각의 반지름들이 이미 알려져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전체의 길이는 30cm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회전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보니 이 중심점이 있고 중심으로부터 10cm 거리에 우리가 이미 질량을 1kg으로 알고 있는 무게추가 회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실험으로 관측했다고 했을 때 이때 질량 m인 물체가 질량이 얼마일지 몇 킬로그램일지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심력 조건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이고요. 이 각각의 그러면 물체 A와 B에 가해지는 구심력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반지름이 A, B, 이 회전하는 궤도의 반지름이 A, B라고 하고 수식을 정리하시면 위에서의 구심력 공식을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A, B를 어느 걸 A로 하고 어느 걸 B로 할지를 잘 적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우리가 이미 질량을 알고 있는 물체와 질량을 아직 모르는 물체 그리고 이때 회전하는 반지름 A, B를 놓고 주기는 같은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하죠. 그럼 이 수식에서 자연스럽게 나눠지고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질량 M은 우리가 이미 질량을 알고 있는 1kg짜리 무게추와 그리고 이때의 반지름의 비율로 잘 측정이 되고요. 그러면 A, B를 각각 10cm, 20cm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무게추의 질량은 0.5kg을 아주 쉽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의 우주 공간에 가서 모르는 물체의 질량을 재는 방법을 두 가지를 배우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논술 해설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시험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